출발 새아침.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 독립 보장, 그 한계와 허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참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새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언론사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은 오보를 냈더라도 검찰청 출입을 금지당할 수 있고, 검찰은 모든 언론사에 같은 내용의 승인된 자료만을 제공하여 수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러한 새 훈령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훈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일방적이라는 점,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찰이 임의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할 경우 견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역기능이 우려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만 콕콕 짚어주는,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는 쓴소리도 잘하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이 있었는데 오늘 발인이라고 하죠. 네, 이 모친 강한옥 여사 지난 29일에 향년 92세로 별세를 하셨죠. 3일장으로 이제 가족장으로 치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문과 조화 모두 지금 사양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조문 발길이 이어져서 야당 대표들하고 7대 종단 대표단 그리고 주변 사강 대사들 조문만 일단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드리고요.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978년에 별세한 문 대통령의 부친이 안장된 곳이라고 하고요. 또 장례 미사 이후 모든 일정은 그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한 그 취지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의 가족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기를 정치하는 아들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다, 불효를 저지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문 대통령이 가족장 솔선수범으로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또 야당 대표의 조문은 또 거절하지 못하고 받으셨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네, 그거는 참 나중에 또 뒷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제 고쳐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어제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공개를 한 거고요. 네. 규정은 법무부 훈령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없이 장관 권한대행인 김호수 법무부 차관 서명하면 끝납니다. 그냥 그대로 시행에 들어가는 거고요. 논란이 되는 규정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검사와 수사 간의 기자 접촉 금지, 압수수색 촬영 금지 등이 있고, 또 공보 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도 금지를 하고 피의자의 공개 소환도 뭐 이미 아시다시피 폐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기자협회나 출입기자단하고 의견 수렴 절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검찰청은 출입금지 제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쪽은 뭐 아예 협의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깜깜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이게 알 길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체포했습니다. 수사합니다. 수사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끝.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보가 의도된 오보는 이건 정말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없어져야 할 대상인 건 분명히 맞고 금지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오보라는 게 꼭 실수만의 기자의 실수만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보 제공자가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다음에 이게 오보인지 아닌지 또 이 판정이 애매한 것들도 꽤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일단은 뭐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 제공하는 자료 자체는 당연히 오보가 아닌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오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제한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중간선에서 조금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내년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20.5%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보건복지부가 어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었고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를 올해보다 이제 정확하게는 20.45% 인상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역대 최고 인상률입니다. 인상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기금 고갈 우려 때문이고요. 2016년부터 이 기금이 손실로 돌아서서 올해는 적자 규모가 7,5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2015년에 2조 3천억 원대 규모였던 적립금이 지금 6,168억 원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고요. 네. 내년 10월이면 고갈될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고갈이 이렇게 급속히 진행된 이유가 뭐냐? 뭐 보험 혜택을 이제 늘린 것. 그와 더불어서 보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 결과라는 거죠. 네. 뭐 복지 늘리는 건 좋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고령 인구 증가도 한 몫을 했다라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설명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가구당 평균 부담액은 9,069원에서 11,273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많이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작년에도 15.3%나 올렸습니다. 재작년에도 12.7%나 올렸습니다. 건강보험료율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3.2% 인상하기로 했죠.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 건강보험료율은 6.67%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렇다는 겁니다. 급여 대비죠. 이 12년간의 급여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2008년 가구당 평균 2,543원이었던 보험료가 내년이 되면 이제 그 사이에 한 4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 뭐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서 뭐 부담이 느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속도가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내년부터 파킨슨병하고 난임 치료 관련해서 그동안 비급여였던 부분들이 또 급여로 돌아서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서도 또 돈 내는 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원 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국회는 머뭇머뭇거리는데 총선 시기는 빠르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들죠. 자유한국당이 한 발 먼저 인재 영입 인사 목록을 발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총선 세 판짜기의 시작인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잡음이 많이 들리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상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상진입니다. 네, 오늘 그 네.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환영식도 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예정대로 발표되는 거 맞습니까? 예, 이제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내부적으로도 좀 반발이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그 뭐 어저께 뭐 언론 보도도 됐듯이 박찬주 전 대장은
일단 오늘 발표해서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좀 이런 이제 일련의 그 과정이 보면 좀 이렇게 뭐 결정했다가 이제 번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저희 당에 좀 최근 들어서 네. 이렇게 좀 뭐 표창장 수여 뭐 패스트트랙 가산점 이 등등 해서 좀 그런 일들이 자꾸 빈발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당에 좀 이 어떤 의사결정에 좀 신중치 못한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점검을 하고 네네.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박명우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희생양으로 이제 보이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면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번에 오늘은 발표를 안 하기는 하지만은 뭐 그러니까 영입 자체를 뭐 아예 없던 걸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보태신 게 있습니까? 뭐 전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인재영입위원회가 저희 당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와 당 지도부 간에 뭐 의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기자 출신인 이진숙 전 MBC 사장이었는데요. MBC 노조 탄압의 대명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쇄신 정치와 관련해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좀 보십니까? 예, 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같은 경우는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민주노총 산하 그 언론노조 MBC 지부에 노조와의 이제 갈등이 생긴 건데, 근데 이것이 뭐 일방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저도 이제 그 시기에 정확히 그 상황 좀 지금 뭐 정확히 기억하고는 없습니다만은 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평가가 좀 뭐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이 처한 현실에서 이 적폐 청산의 어떤 그 피해자를 요번에 아마 박찬주 전 대장과 이진숙 MBC 노조 네. MBC 사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굳이 많은 인물 속에서 이렇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인물들을 굳이 이번 첫 인재영입 명단에 넣었어야 되는가 하는 데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사실은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본질은 결국 2030 세대,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지 못한 그런 공감 부족 능력이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그런 식으로 2030 지지를 조금 못 받게 된 것을 오히려 이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기회를 살렸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도 1호 인사나 뭐 대부분의 인사가 그런 청년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아마 오늘 1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에는 너무 이제 박찬주 전 대장과 이진숙 전 MBC 대전 사장과 이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청년 목소리도 또 있고 또 체육계에도 있고 또 탈원전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또 비판적인 또 그 분야의 또 원자력 전문가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 계신데, 명단이 좀 오늘 발표되고 난 다음에 좀 더, 종합적인 좀 인재영입에 대한 좀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또 분야의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세간의 좀 이 파격적이랄까, 좀 국민의 관심적 어떤 인물이, 좀, 이번에 아마 들어가 있지 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당이 지지율이 현재 좀 국민 비호감이 높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당의 어떤 혁신과 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인재 영입도 좀 더 수월하게 국민의 좀 이게 시각을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재 영입이 더 2차, 3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발표되는 인재 영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점을 저희 뭐 당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1호 영입,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인재 영입과 관련된 발표이기 때문에 그 발표되는 명단 자체가 앞으로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총선을 이끌고 갈지 그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참신성과 확장성이 없다. 군인과 교수가 뭐 핵심 영입 인사로 계속 나오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중도층하고 무당층을 못 잡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솔직히 인정하시니까.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인재 영입과 함께 총선 기획단도 출범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럼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은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총선 전략은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이제 지지율이 아직 낮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어떤 지지율을 회복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또 지난 저희 자당의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 지방선거를 거치고 쭉 하면서 이 국민 앞에 좀 진솔한 어떤 이 반성적 어떤 의미 이런 실천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 표창장 조국 사태 기여한 의원에 대한 표창장 문제라든가 이런 이게 자꾸 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조국 사태로 인한 한국당의 좀 지지율이 올라야 이게 정상인데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안 오르고 있는 것은 좀 이 당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또 지지층의 아주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냉정히 되짚어보고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좀 중도층과 또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내년 총선이 전략에서 큰 문제가 있겠다. 이런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공천 룰인데 저희 혁신위에서 지난번에 혁신안은 이제 최종안을 만들어서 이제 당에 보고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의 생각은 좀 더 이제 공간이 구성이 12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전후로 해서 아마 그게 다듬어져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천률이. 거기에 네. 반드시 국민 공감적인 혁신적 안이 있지 않고서는 총선 내서 성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총선 전략이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찢어져 있는 이 보수 진영의 그런 좀 이 통합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대통합을 성사시켜야 되고 그것이 당대당 통합인지 선거연대가 될지 그것은 좀 상황에 따라 좀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저희 한국당이 요즘에 좀 여러 가지 그런 좀 실수들을 앞으로 하지 말고 좀 국민 공감 이루는 그런 당 어떤 좀 이 태도를 잘하고 비전 제시를 국민 앞에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쓴소리를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는 영입 발표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리더십에 큰 타격이라고까지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네. 좀, 일련의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벌어지는 저희 당의 그런 태도에서, 좀 이것이 가당비 어쩌는다고 이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 당 운영의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 당에서 좀 하나하나 결정에 있어서 좀 많은 의견을 듣고 좀 신중한 결정이 당 지도부에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불화설도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화법 관련해서 가산점을 준다던가, 조국 낙마 표창장 준다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 또 황교안 대표가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도 하는데, 두 대표 사이는 괜찮은 건지요? 글쎄,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네. 저도 요즘의 사태를 보면, 좀 이렇게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에
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닌가. 소통 부족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전에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이제 뭐 표창장 또 패스트트랙 가산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보고서 네. 이게 또 이게 원내 표창장 이제 우리 원내 활동의 그 일환으로 원내 대표가 이제 아마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패스트트랙 예. 가산점도 그렇고 네. 이게 좀 그런 상황에 당 대표는 과연 협의가 됐었을까? 라는 저는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네. 좀 뭐 투톱 체제가 좀 더 하는 데까지 있어서 근데 뭐 나경원 우리 원내대표는 12월 중순까지가 만료되죠? 임기인데 네.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지 있어서는 좀 더 긴밀한 좀 이 협의를 통한 발표 네, 이런 게 좀 더 강화되지 않으면 당내 좀 이 불협화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표창장 관련해서는 원래 장관을 낙마시키면 옛날부터 주어오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뭐 이제 비공개적으로 좀 뭐 조용히 주거나 저희 당이 또 좋은 환경에서 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아니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뤄낸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의원끼리 뭐 자축하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당은 자만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셨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박 대명사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되고 있지만 저번에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전 대표를 청와대에서 공격하라고 해서 내가 공격수로 나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친박 인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당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게 크게 뭐 관심 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심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 이해찬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 30년 넘게 정치했지만 이렇게 발목 잡는 야당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해찬 대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뭐 민주당 측에서 조국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당대표 이해찬 대표께서 좀 이게 뭐 사과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표현은 이제 뭐 국민께 죄송하다 돼 있지만 그 앞뒤 문맥을 다 보면 뭐 야당 공격이고 또 검찰 개혁이고 조국에 대한 어떤 임명에 대해서 당의 역할이나 좀 진솔한 사과는 저는 뭐 전혀 없었다고 봐요. 표현만 사과가 들어가 있었지. 그래서 좀 더 민주당이 아직 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하는 못하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해서, 뭐, 당을 떠나서, 좀 집권당으로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데서 좀, 대단히 좀 아쉬운 그런, 어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결론적으로는 국민과 공감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지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좀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너무 좀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좀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어떤 자신감, 네. 야당이 좀 잘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너무 야당을 얕잡아봐서 국민까지 얕잡아보는 거 아닌가. 이런 데서 좀 여당에 좀 맹성이 있어야 지금의 어려운 경제 난국이나 여러 가지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 저도 좀 국가를 염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을 얕잡아보고 국민까지 얕잡아보는 거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돼서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벌써 1년 전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실제 1년 지난 사이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경제보복으로 대응했다 이런 상황이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를 맡으신 최봉태 변호사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은 사실은 20년 동안 일본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오신 대표적인 인물이시긴 한데요. 20년의 시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야 한 20년 했지만은 일본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뭐 30년 이상씩 우리 한국인 피해자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 지금 일제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일제 피해자들의 그 해방을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이 한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일본에 있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양국 법률가들의 그 공동의 그 승리라고 봐요. 지금 이게 그렇지. 한일 간의 갈등이 이 양국 변호사들 특히나 이 법률가들의 말을 정치인들이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법률가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우리 법률가들이 이렇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 법률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한일 간의 갈등이 안 생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는 11월 13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재판하는 게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시작이 되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재판 지금 네. 이때까지는 이제 사기업이죠.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일본 기업들의 그런 사적인 어떤 재판에 일본 정부가 지금 나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해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작 자기의 책임, 쉽게 얘기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데 그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판결이 만약에 나게 되면은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반 판결보다는 월등히 더 큰 폭풍이 한일 간에 나오지 않을까,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강제징용되었던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이제 작년에 이긴 대법원 판결이었고 그것과 별개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게 이제 오는 11월 13일 첫 심리를 통해서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본 정부가 직접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피해자들의 어떤 그 한을 푸는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일본 재산에 대해서 네. 우리 한국에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럴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또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참 제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정부 상대로 하는 거니까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큰 분쟁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신데. 지금이라도 양국 정부가 특히나 정치인들이 법률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법률가 중앙법원의 판사님이 법률가인데 판사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 심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야단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유사한 케이스에서 예를 들면은 뭐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이제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 했는 판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판결들에서는 주권 면제 이론을 배척하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판결들의 제시를 거부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1961년에 있었던 한일 그 청구권 협정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이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분인가 5분인가가 또 이 판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논문을 쓰신 것도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영희 사회자께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우리 법률가로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법률가가 봐서는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면은 이 개인 청구권이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느냐 소멸하고 그렇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양국의 사법부 판단이 다르다면은 참 이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법부에서는 이게 한일 정권 협정에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한국 대법원에서는 살아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게 어느 판결이 맞느냐에서 갈등이 생기겠죠. 하지만은 이게 일본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살아있다는 판단이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일본 사법부에서는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자들 그러니까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것이고요. 네. 이게 그런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강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국 사법부의 판단은 뭐냐면 피해자들이 구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늦었지만이라도 지금 구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법률가들이 하라 하면은 정치인들이
이걸 판단을 존중해가 해결하면 되지 왜 구제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만해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권을 무시하는 그 어떤 정치 논리, 이게 인권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다, 외교 문제라도 이렇게 보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본이나 한국을 위해서 다 도움이 되지, 이게 한국에만 도움이 되고 일본을 위해서 그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쟁을 일본이 다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일제 피해자들, 특히 전쟁 피해자들의 인권은 존중하는 쪽으로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변호사님, 이번에 일본의 건설사 두 곳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니시마츠 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9년하고 2010년에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47억 원 상당의 화해금을 지급한 적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이게 니시마츠 건설 같은 경우도 일본 재판에서는 자기들이 이겼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일본 사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피해자들 자발적으로 구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한국인 피해자들 이렇게 차별적으로 구제하지 않아서 지금 피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니시마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서 중국인 피해자들을 구제했듯이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또 이기기만 하면 뭐 하냐,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도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게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일본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이게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부당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대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여론들을 잘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제대로 된 그 여론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 정권이 마치 소멸된 것이냐, 일본 정부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팩트의 기초로 제가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일본 정부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지금 건전한 여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게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자발적 구제의 길이 열리겠죠. 근데 판결을 이제 있었으니까 사실 강제 집행을 해서 우리가 현금화하거나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배상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강제 집행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수순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다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절반의 승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절반의 승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진정한 사죄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화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1+1, 1+1+1 알파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양국 사법부 판단을 준수하는 건 해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 보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이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네. 이런 해법이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은 일본 측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시키거나 경감을 시킨다면은 또 다른 갈등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소위 화해치유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실패를 했잖아요. 또 다른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만약에 강제 집행이라던가 뭔가 일본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계속 할 경우에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다. 한일 관계는 끝장이다. 현금화에 따른 일본 기업이 입은 손해와 같은 정도의 피해를 한국에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부당한 협박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권 문제를 부당하게 정치 문제로 만드는 것은 일본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판결이 외국에 영향을 곧바로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세면은 우리가 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의 사법부 판단하고 우리 대부분의 판결이 다르다면은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죠. 하지만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같은 경우에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어서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의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권 분립인 나라에서는 사법 판단을 행정부가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설린의 우리 태도가 되겠죠. 좋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이춘식 할아버지하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인정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이래서 그냥 나라를 믿고 기다릴 수 없다. 조만간 유엔 인권이사에 진정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하자고 그런 취지이신데 지금 유엔의 권고를 받아내어 가지고 일본을 압박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 유엔의 권고는 가능하고, 근데 이게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 여론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기에 달려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이라든가 뭐 여론 형성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필요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정확히 뭘까요? 제일 먼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부당한 일본 정부의 그 개입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는 법치주의라든지 민주주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신념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선 일본 정부의 그 이중 플레이를 못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국회에서는 개인청구권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소멸됐다고 지금 해서 뭐 국제법 위반이 뭐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중 플레이를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제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사법 판단을 존중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전한 여론을 한국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피니언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갈등은 정치인들이 법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법률가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 국내를 설득하는 것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아울러 지금 쉬운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것도 먼저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 외교부가 한국 법정에서 피해자들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외교부가 한국 피해자들하고 한국 법정에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화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일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부터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2011년도 8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하고 원법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해라. 하지 않으면 헌법이 위반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그 결정을 존중을 해서 일본 정부하고 평화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서 우리 사법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 해결의 물꼬를 트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또 당위의 문제하고 현실의 문제가 꼭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네, 끝번호 4867 쓰시는 출발새 아침 최고의 애청자님께서 최봉태 변호사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아이고 다 옳은 말씀이긴 한데 말대로 다 되는 동화 같은 세상이라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